네, 월요일 한 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월요일 하루를 열심히 지내다 보면 이렇게 보내야겠다 싶으실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에 한 주 경제의 맥과 지도를 그려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경제가 먼데이 시간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글로벌 소식부터 국내 부동산 또 여러 가지 소식들 꼼꼼하게 전해드리는데 먼저 글로벌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식인데요. 반도체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규정 가드레일 이렇게 많이 알려졌고 3월 달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내용으로 확정됐나요?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한 35%고 비메모리가 65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한 80%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생산 시세 70조가 있는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35조, 하이닉스가 35조 원 있는데 미국이 5%만 업그레이드를 해라. 네.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1년만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퇴물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제 국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단 1센트도 미국 돈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에 딱 5%만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 정산도 한 5%만 해라.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 패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최근에 화웨이가 7나노미터 10억 분의 1 반도체를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2위입니다. 이미 2위가 되었고 수입은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네. 최신형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중간 정도의 반도체는 이미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있을 정도고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10년간 이렇게 우리가 5%만 매년 5%만 네.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 IRA법을 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협상을 하기 한 10% 정도 우리가 양해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더 엄격해졌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요. 네.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고 네. 또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홍콩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제의 30%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좀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존과 같이 한 10% 정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좀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정산이 좀 꾸준히 되기를 바랬는데 미국이 이번에 화웨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더 엄격하게 반도체 규제법을 들여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때문에 사실 반도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전장이 됐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미중 싸움의 전쟁터에 있는 셈인데 사실은 중국도 반도체 굴기 이러면서 지금 중국 화웨이도 이제 미국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중국도 성장세가 만만치 않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그 경제 성장과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그 성장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 그 성장이라는 건 규제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를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그 산업이 위축이 되고 다른 쪽 산업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이 육성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제가 된다라는 거는 그 성장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안에서는 일정 부분 그 자율성이 유지가 돼야줘야지 어떤 그 산업을 키우는데 좀 더 창조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또 어떤 혁신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이런 산업을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확장성을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로는 큰 그런 뭐랄까요
그 성장에 제약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어떤 그 뭐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전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보면은 네. 이런 뭐 억제되는 부분이 있어도 뭐 어떤 뭐 그 산업을 억제한다고 해도 어떤 패권을 강력하게 잡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얼마든지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미국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중국하고 좀 가깝게 지내거나 또는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 또 그 서로 간의 교역이나 어떤 그 교류가 있게 된다라면은 뭐 안보적인 측면이나 그렇죠. 또 이런 그 동맹적인 부분이 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약간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라는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성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한 나라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좀 저해할 수 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강도가 아직 미미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그 확장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뭐 10%다 5%다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곳이 어떤 캡이 풀려 있는 곳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뭐 격차는 또 좁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벌어질 수 있는 그 거리는 더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뭐 약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뭐 미국은 중국을 강력한 뭐랄까요? 경쟁 상대로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돈 1푼이라도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많이 만들지 마. 개발하지 마. 이건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게 약간 그래도 숨쉴 구멍은 있다. 5% 얘기도 봤더니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하긴 뭐 아예 뭐 검증은 아니니까 다행스러운데 이제 반도체 회사 전체 시설에 대해서 5%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또 생산도 좀 해라.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매년 평균 성장률 20%입니다. 네. 20%씩 성장하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5%만 하라고 이제 네네. 우리한테 제안을 거뒀고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약 70%를 따라왔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30년 집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굴기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 중국이 우뚝 선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굴기 이런 말도 굴기. 있었잖아요. 그러게 이제 중국이 반도체에 자립을 하고 반도체도 강국이 되자. 우뚝 서자 이런 뜻이 바로 중국의 굴기라는 뜻인데 최근에 전 세계 반도체 특허를 70%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생산과 장비 재료는 전부 다 일본이 공급하고 있고 네. 생산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이렇게 반도체 칩과 관련돼 있는 논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고 미국의 인구는 3억밖에 안 3억이죠.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인구수라든지 또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수를 따진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논문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논문이 많이 나오는 데는 중국입니다. 인구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를 따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반도체 최신형 반도체는 생산을 못하게 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으로 세운 반도체는 18나노미터입니다. 네. D램 기준인데 지금 그 하웨이가 7나노미터를 생산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18나노미터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업그레이드해도 된다. 다만 18나노미터를 넘어서는 최신형 반도체는 5%만 생산하고 네. 중국에 더 이상 최신형 반도체라든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조원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것은 두지 말라는 게 바로 미국의 요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유지해야 되겠고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33%를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평균의 2배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러한 대안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은 아랍 이런 쪽에도 다변화해놔야지 이런 위기를 넘을 수 있지.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중국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죠. 수출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6개월째 무역 적자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사실은 우리가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들어간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사실 뭐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의 반도체 인력 뭐 삼성, LG, SK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몰래 데려가서 뭐 1년 동안 뭐 몇 년치 연봉을 어떻게 보장해 준다. 막 이런 인력 유출 문제도 있었었죠. 그만큼 중국도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아직 중국과의 격차를 높이고 있지만 뭐 굉장히 턱 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아까 송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사실 다 안보의 문제. 네. 이걸 누가 동맹을 서로 맺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지금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는데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뉴스들 보면 네. 뭔가 좀 분위기 바뀌려나 이런 기대도 있어 보이고요. 네, 관련돼서 이게 관련된 그 안보 관련됐죠.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도 하면 조금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네. 제가 뭐 최근 그 연구된 그 내용들 뭐 논문 얘기하셔가지고 봤는데 칩스법 관련된 그 프레임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들을 쓰는데 보면은 국회 정부의 책임 프레임이 또 있고 네. 한국 기업의 위기 프레임. 또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기회다. 그다음 미국의 이기주의다. 대기업 혜택의 프레임이다. 들어본 얘기들이네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그다음 프레임, 네. 그다음 세계화 재편 프레임, 그다음 미국의 실패, 중국의 약진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사의 그 모습이나 해당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는데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얘기가 전체적으로 산업의 그 어떤 뭐 국방력 외적으로 산업의 가장 큰 패권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그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패권은 굉장히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그 패권과 관련된 그다음 반도체 경제와 패권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우리나라하고 때로는 뭐 대립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소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럴 때도 폄하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안보 측면에서 서로 기싸움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요번에 그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갑을 열어서는 중국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또 총을 꺼내서는 이건 미국과 일본과 가까이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좀 뭐 관련 뉴스들 나오면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황으로 이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펄펄펄 끓어오르다가 뭐 5.5%까지 금리를 올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제 좀 불을 꺼트리는가 싶었는데 아직 불이 안 꺼졌다 이런 신호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고 특히나 가계대출이 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큽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상단이 7%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러면은 부동산도 식을 것 같고 네. 영향을 주는 게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대표님. 교수님이 생생경제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시장금리 7%거든요. 네. 드디어 이 7%의 그 기준선에 왔어요. 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시중의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하고 상당 부분 또 연동도 되고 또 돈을 서로 간에 그 교환하는 과정 안에서 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출을 해주는 상황에서 뭐 반포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금리가 좀 멈추고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의 시중금리보다 역마진 형태에서 대출도 나가고 그런 상품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약간의 좀 그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손실을 서로 간에 그 메꾸고 하는 과정 안에서 그럼 그 소비자들한테 빌려준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라는 거는 돈을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의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는 게 가장 큰 게 뭐 주택의 비중이 워낙 네.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뭐 교수님께서 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7%라는 게 큰 의미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그 상승 폭에 약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의 속도를 둔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승 그 장이 지역별로 또 대출 규모를 많이 활용하고 시장에 있는 상당 금리에 가까운 사람들 가게라든지 뭐 주택을 갖고 계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충격으로 갈 수 있겠죠. 다만 아마 이 상단이라는 게 7%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는 뭐 중단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막 5%, 4%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별로 그다음에 대출의 의존도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예언처럼 보통 이제, 7%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8%를 넘어서게 되면 네. 은행의 이자가 집값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내립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기준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 왜 이렇게 기준금리부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고 그 정도 있는데. 미국은 5.5인데 네. 미국이 11월 달에 0.25%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점도표에서 또 예상이 지난주 됐죠. 이제 목요일 날 발표를 했고 미국의 물가 수준은 지금 3.5%예요. 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 2%입니다. 네. 2% 정도로 물가가 안정돼야만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미국의 경제가 안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긴축 정책을 더 하겠다고 했고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2024년도 하반기에 0.5 정도를 내리겠다. 이렇게 네. 지금 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5.75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자금 경색이 일어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지금 상장 기업의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한계 기업 이렇게 한계 부르는데요.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가계 대출의 80%가 다 부동산 대출입니다. 다 집에 박혀 있죠. 집 담보 대출을 통해서 이제 네. 대출을 많이 받은 거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게 굉장히 큰 걱정인데 저는 하여간 집이 없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거든요. 네네. 집이 없는 사람은 하여간에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나는 거고 지금 집값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2022년 상반기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대비 예, 90%까지. 고점 대비 9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집 살 기회를 놓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또 집을 많이 사게 되었고 정부도 지금까지는 집을 좀 사라고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예. 80% 관련된 규제를 풀었는데 결론은 정부의 정책이 항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쭉 풀면서 대출을 받아서 청내 보금자리로 좀 섭사, 예. 90%까지 대출해 주다가 갑자기 DSR 규제를 들이대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내 집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좀 거주하기 좋은 환경에서 좀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상황을 잘 보면서 잘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좀 풀어줬다가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것도 만들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MB 시절처럼 약간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부동산 정책 규제를 쓰면서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경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다들 관망세고 좀 떠나야 되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 이러고 있어요, 대표님. 예.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은 때로는 그 예측보다 과하게 해석을 하고 또 때로는 네.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위험과 리스크가 커진다라면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형성이 된다라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군중 심리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런 그 대출 금리보다도 더 상쇄할 수 있는 게 시장에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네. 또 착공 신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예전 대비했을 때
뭐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시장 안에서 결국은 주택 가격 나중에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비용들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견인을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도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네. 게 대표적으로 분양 가격인데 분양 가격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에 그런 막차 수요들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이라든지 그 우회한 그 DSR 같은 경우도 이제 막겠다 하니까 막차 수요를 오히려 더 쏠려가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과열되는 측면이 있어요. 역대적으로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공급되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막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대출의 규모가 커지고 늘어나게 된다라면 결국 그게 관련된 그 관련된 해당 상품과 연관된 그 자산 가격 같은 경우 오르는 그런 경향들을 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이 끊기고 유동성이 커지고 그거 관련된 상품의 부동산을 또 사다 보니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차단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는 해도 아까 말씀하신 금리가 상단에 뭐 한 7%, 8%가 장기간 유지가 네. 된다라면은 부동산 가격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일단 받아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게 작용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면 되는데 아예 그때 되면 막혀버리면. 받지를 못하니까 네, 그냥 일단 막혀버리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 송승현 대표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 오를 것이냐 전문가들 이렇게 온 거에 어느 정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항상 좀 일관되게 장기적인 요소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교수님 약간 이것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있는 데다가 금융 비용은 비싸지고 경제적으로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것 중에 하나도 부동산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이 좁은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집값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한 90% 확률로 부동산이 계속 올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 30%인데요. 앞으로 단독 세대주 비율이 40% 50%까지 증가할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단독 세대주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좁은 집들 뭐 18평, 20평 이런 집들이 계속 수요가 부족합니다. 네. 저는 뭐 집을 못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딱 반반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반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빨리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나는 거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66%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자산의 가치 되면서 또 본인의 이제 거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지금 90% 확률로 부동산은 계속 올랐고 네. 또 단독 세대주가 앞으로 한 10년간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양을 받아라 저는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는데 예.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 버스 종점 이런 이렇게 데 살아. 결론은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뭐 그럴 돈이 있으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부동산 수요가 있는 분이라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먼저 집을 자가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다음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라 이런 의미신 것도 같고요. 뭐 정부도 이제 3기 신도시 공급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예전에 자전거래 이거 뉴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내놨다가 걷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집값을 올 수 없다 보니까 국토부 사례가 나왔는데 부모와 자녀간에 네. 실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네. 너무한다 싶기도 한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대표님? 그거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그 11억 정도 된 것도 전세가 있었고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7억에 샀는데 잔금 치르는 날 11억이었는데 매수 자금의 40% 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내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뭐 누가 봐도 이게 뭐 자녀의 나이나 어떤 소득이나 증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믿을 네. 수 있겠지만 몇 살 정도 되는지를 뭐 파악해야 봐야 된다면 되겠지만, 예, 네. 그렇죠. 그런 수익 같은 경우 볼 때 27억이라는 것을 또 부모의 자녀 세대라면은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편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아까 안전자산 얘기했는데 안전자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 수도 늘고 뭐 1인 가구는 늘어난다라고 네. 하는데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구매력이 별로 없다.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냥 네. 가구 수는 늘어나겠지만 네. 하나 개체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돈이라는 게 결국은 모이면은 한 세 가구가 모여서 돈을 버는 거하고 한 가구가 모여서 버는 거하고 돈의 규모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한테 돈을 또 증여를 하고 집을 못 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총각 때보다 결혼하고 하면 돈이 모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보면은 네. 한 가구 수가 는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가구 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마다 소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데 27억짜리 주택을 부모가 아닌 자녀의 소득을 가지고 샀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명의만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그쵸. 기사로 나오고 하겠죠. 일반적인 국세청도 사례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한 2억 7천 정도면 이해가 되겠는데 27억이 결혼하고 돈이 만만치 않아요. 모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나는 아닌데 예, 주관적인 걸로 과학적이지 네.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되는 게 있다고요. 좀 살펴볼 만할까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이 8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PC가 뭔가 하면 개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받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본인들이 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 걸 가지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가 나왔고요.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2% 물가가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11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 올리겠다. 5.75 이렇게 까지 간 거죠. 얘기한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안전자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 네. 집값이 내리면 더 큰 문제가 폭등, 됩니다. 폭락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면 은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맞아요. 거고 네.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 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정부는 항상 집값이 현상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집값이 내리면 이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경제 사정을 네. 잘 봐서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간편한 원칙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보고요.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 정책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들 정리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